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시작하겠습니다. 홍선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노동절 연휴로 하루 쉬어갑니다. 휴장인데요. 미국은 9월 첫 번째 월요일을 노동절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 5월 초, 5월 1일 노동절로 정하고 쉬고 있는데 미국은 9월 첫 번째 월요일을 노동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하루 미국 시장이 쉬어가는데 그 김에 저희가 좀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일본 얘기를 배수연 기자와 함께 엔화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뒤이어서는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미국 시장 이야기, 또 KB증권의 박수연 팀장과는 중국 시장 이야기, 또 그 뒤이어서 이성웅 이사와는 한국 시장 이야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그리고 미국 이야기까지 오늘 4개국의 경제 이야기를 다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어제 중국과 유로존에서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가 좀 의미 있어 보이는데요. 8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50.4, 50을 넘기면서 확장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점이 좀 의미가 있고요. 유로존의 8월 제조업 PMI도 발표가 됐습니다. 45.8로 예상치를 상회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시장 얘기 차례로 좀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일본 얘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항상 네. 기사 잘 보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네. 8월 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글로벌 시장의 원인이 겹친 글로벌 폭락, 여기에는 엔화에 대한 게 굉장히 첫 번째 이유로 좀 꼽혔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엔화 흐름, 일본 경제는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내놓은 일본 정부 8월 원래 경제 보고에 보면 일부 답보 상태 남아있지만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 이런 표현도 보이더라고요. 경기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를 위해서는 일단 그 글로벌 3대 그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디스는 일본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0.2%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봤더니 일본이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강한 확장세를 이어갔지만 전년 동기 대비 한 0.9% 마이너스 역성장했다. 이러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고요. 일본 정부는 이제 일단 개인 소비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기조적일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이 단기적인 개선 신호에 그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보면 일본이 이제 8월 달에 상당한 폭염이 왔었고 그에 따라서 에어컨 소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내구재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가 좀 반짝 회복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일본 정부는 2024년 회계연도 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3% 성장 전망에서 0.9% 성장으로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비 증가 전망도 당초에는 1.2%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0.5% 낮춰 잡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짚어보겠지만 일본 경제는 여전히 그 엔화 약세에 따른 물가 상승 그리고 임금 상승이 정체되는 그런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개인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정부의 그 경기 판단은 상향 조정되고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평가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래서 이런 경기 판단 속에서 지켜봐야 될 게 엔화의 흐름입니다. 오랫동안 엔저가 유지되어 왔고 엔이 싸다, 일본이 싸다. 그래서 일본 여행도 상당히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는 엔화 강세 쪽으로 전환하려는 흐름이 보였고 그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도 상당히 컸습니다. 사실 상당 기간 정부가 일부러 엔저를 유도하고 용인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현재 일본 정부의 통화 정책에 대한 판단,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는 걸까요? 이를 위해서는 조금 이제
분리해서 네네. 좀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뉴욕 특파원을 지냈는데 이 일본 시리즈에 지금 출연하게 된 것도 네. 결국 이 코너를 통해서 제가 하마도 고이치라는 그 일본 아베노믹스의 설계자 그리고 아메리카는 일본의 부활을 알고 있다는 그 역설을 소개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여기에 초대를 받은 것 같은데요. 일단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냐면 아베노믹스가 도입된 이후에 달러엔 환율의 흐름을 크게 좀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이제 시작된 게 2012년 정도 됩니다. 물론 2011년부터 아베가 집권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선 반영됐긴 했는데요. 이때부터 2016년까지를 1차 시기로 봅니다. 아베노믹스의 초기 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이때 대규모의 그런 양적 완화를 비롯한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아주 발빠르게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BOJ 총재도 그로다로 바꾸었고요. 당시 그로다는 ADB 총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달러엔이 얼마나 가파르게 올랐냐면 80엔대 이하였던 달러엔 환율이 110엔대를 위로 뚫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환율 변화였고요. 네. 중기는 2016년부터 2020년 팬데믹이 오기 직전까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블랙시트라는 또 글로벌 대형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네. 블랙시트가 왔을 때는 블랙시트는 아시겠지만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안전자산, 일본은 대표적인 글로벌 안전자산입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프라이트 투 퀄리티가 나오면서 백엔슨이 다시 붕괴되는 그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했던 탓에 다시 백엔대를 회복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20년 팬데믹 기간부터 지금 최근까지를 다시 이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팬데믹이 왔었던 초기 단계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프랑하라든지 일본 엔화라든지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거듭했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금리에서 지금 5.25에서 5.50%에 이르기까지 아주 가파르게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에 따라서 이 안전자산인 엔화도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워낙에 일본 BOJ 통화정책은 초완화적이었고 연준은 가파르게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거듭하면서 달러엔이 다시 가파르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150엔을 한때는 위로 뚫었고 162엔대까지 올랐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다시 약간 반락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인 환율은 저점 대비 고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취임하기 직전에 2011년 10월 31일 달러인 환율을 제가 찾아보니까 75.31엔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31일에 이제 장중에 고점을 162엔을 찍었는데요. 161.99엔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부 호가는 162엔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찍었습니다. 보면 거의 2배나 뛰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환율이 만약에 그 신흥국에서 나왔으면 분명히 IMF 외환위기 관리 체제로 넘어갔을 겁니다. 예, 그럴 점입니다. 그런 엔저를 이제는 좀 견제하는 흐름으로 네네. 가고 있다라는 네. 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네네, 한 달 사이 맞습니다. 흐름입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견제를 안 하는 건 진짜 무책임할 거고요. 견제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기시다 내각이 기시다 총리가 이번 주말에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시다가 지금 그 최저 지지율을 보이는 것도 엔저하고는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네네. 네. 우리가 1997년 일부 청취자들 분들도 아시겠지만 국제통화기금 IMF 관리 체제를 일컫는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를 떠올리면 아주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지난 13년 사이에 글로벌 실질 구매력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히 가만히 앉아서 나의 이 구매력이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요. 단순하게 보면 환율 결정 인원 중에 PPP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물 일가 원칙이다라고 하는 건데
서울에서 천원하는 게 뉴욕에서도 1달러가 한다면 이거는 등가원 교환이 될 텐데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질 구매력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PPP 이론을 단순하게 놓고 보면 네. 일본 엔화의 가치는 거의 반토막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일본 가계는 가난뱅이가 됐다는 그런 가만히 앉아서 아무 죄도 없는데 가난뱅이가 됐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그 실질 실효 환율,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만은 그 상대적인 이제 가치를 따지는 건데요. 실질 실효 환율로 따져 놓고 보면 1995년에 193.97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게 지난 4월에는 69.99, 반올림 해도 70밖에 안 되는데요. 네네. 거의 뭐 두 배 반 이상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가계가 느끼는 그런 박탈감은 상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의 1인당 GNI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한국에 처음으로 밀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존재감이 아주 약화되고 있다. 명목 GDP 기준으로는 독일에 밀려서 4위로 내려앉았고 곧 인도에도 역전당할 것 같다. 이런 지금 위기감이 좀 일본에 좀 있습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엔화 통화 정책에 뭔가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실제로 단행을 하고 있는데 그 속도에 대해서 이제 조절을 좀 한다. 이런 얘기로 맞습니다. 좀 보이고요. 다른 얘기입니다만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실 것 같은데 최근에 유행하는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는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요. 그 아이돌 그룹이 일본에 가서 공연을 할 때 한 멤버가 예전에 일본의 80년대 그 굉장한 인기를 누렸던 일본의 아이돌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또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80년대 그 아이돌이 실제로 활동했던 그 시절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좀 유행을 했는데 지금과는 또 다른 경제적인 대단한 호황을 누렸던 일본 뭔가 그 시절의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를 해도 일본 경제는 지금 굉장히 뭔가 존재감이 약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당시에는 뭐 일본 도쿄 땅을 팔면 미국을 다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럴 정도였고 일본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채권 국가이고 사실은 일본이 좀 이렇게 많이 약화됐지만 일본의 존재감을 가장 무시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여전히 무시할 만큼은 절대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비하면 이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 그래서 흐름을 좀 살펴보고 있는 거고 일본은행의 그래서 통화 정책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9월에 이제 들어왔고요. 9월 중순에 있는 BOJ가 FOMC에서 통화 정책의 변환이 강력하게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BOJ도 뭔가 이것에 맞춰서 이제 정하지 않을까. 이런 흐름이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BOJ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화 정책을 쉽게 바꾸기는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당장의 물가 상황만 보면 당장이라도 지금 그 긴축적인 통화 정책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지금 BOJ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면요. 일본의 물가 선행 지표인 도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예상치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근원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고 이제 나왔는데요. 이게 시장 예측치인 2.2% 상승을 좀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향후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만큼 고착화될 수 있다. 이런 지금 그 예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월가 전문가들도 지금 만약에 이런 수준이라면 BOJ가 좀 더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로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ING 같은 경우에는 우에다 총재가 거시경제 상황이 일본은행의 예측 방향하고 일치하게 전개된다면 이에 따라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을 좀 주목하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전문가들은 그렇더라도 지금 쉽게 올릴 상황은 아니다. 워낙에 지금 일본 은행이 갖고 있는 그런 그 부담감이 워낙에 많고 일본 은행이 지금 금리를 올렸을 때 일본 국채 수익률이 지금 받게 될 타격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섣불리 BOJ가 통화 정책을 긴축적인 기조로 가져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이라도 인플레이션 상황만 보면 BOJ가 이번
20일 날 제가 그 금융정책 회의 조정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기준금리를 다시 한 번 더 올려도 크게 무리가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지금 일본 상황을 보면 쉽지는 않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이 이슈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에 미친 영향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 네네. 직후에는 그렇게 우리가 빠르게 금리 변동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네. 또 연내 인상 가능성도 있다라는 쪽으로 돌리면서 사실 좀 시장에서 해석이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캐리 네. 트레이드가 왜 일어나는지를 알면 그게 조금 짐치기는 쉽지 않겠지만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결국 그 미국 금리하고 일본 금리의 차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촉발된 원인을 보면 미국의 그런 그 연준이 기준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많이 촉발된 거지 않습니까? 금리 스프레드가 워낙 확대되니까. 근데 그러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다시 회귀하면서 언와인딩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160엔대 갔던 게 지금 145엔대까지 아주 가파르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기조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딩이 그 트레이드 자금이 언와인딩 될 것인지 여부는 앞으로 연준, BOJ 등의 금리 향배에 따라서 통화정책 향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 시장도 연관성이 좀 많지 않습니까? N절을 오랫동안 이제 유지를 하면서 네네. 사실은 주식 시장은 상승을 네네. 하고 이것도 일부러 용인한다라는 얘기도 일부 좀 있기는 했어요. 주식 네네. 시장과의 관계 이런 고려도 좀 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근데 주식 시장은 조금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전문가들도 뭐 일부 전문가들이 짚어주셨지만 저는 그 아주 기괴한 형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게 일본의 주식 시장이다. 이렇게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일본은 지금 그 시니어리지,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일본 주가지수 ETF 상장지수 펀드를 사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지금 그 일본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지수 펀드 잔액이 어마무시합니다. 60조 엔 정도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환율로 따져도 지금 한 뭐 540조 원 이상 될 것 같고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이냐면 일본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우리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일본 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 잔고가 한 50조 엔 정도 됩니다. 근데 이 60조 엔대 되는 그 ETF는 만기가 있는 채권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ETF가 있는 걸 보고 그 오렌 버핏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거거든요. 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위험 자산을 산다는 건 아주 금기시대에 있는 통화정책에 있어서 금기시대에 있는 겁니다. 최근에 양적 긴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안전자산인 국채조차도 더 이상 대차대조표에 반영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 준거에 따른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것 같으면 일본은 지금 발권력을 동원해서 주식을 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일본 주식을 끌어올린 것도 있고 물론 일본 주식 시장의 구조적 개혁도 한몫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면서 일본 주식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엔화의 그런 움직임보다도 일본 은행의 그 움직임을 더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주식 시장은 엔화의 등락보다는 일본 은행이 ETF 잔고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따라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가 가늠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 은행의 그 대차 대조표에 반영되어 있는 총자산 최근에 업데이트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740조 엔 정도 됩니다. 이 나머지 대부분은 일본 국채일 텐데요. 일본 국채 발행 잔고의 절반 이상을 일본 은행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비정상적인 그런 통화정책 행보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 엔화의 위상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분석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전문가들은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일본 엔화는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 엔화가 좀 등락을 거듭한 것도 결국은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의 그런 유출입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엔화가 안전자산이라는 방증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세계 최대의 채권 국가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많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엔화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역 수지는 엔화의 그런 등락에 따라서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경상수지 자체는 일본이 흑자 기조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는 통화 강세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자산으로서의 그 지위는 확고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하락할 국면에서 주가도 같이 하락하면 언제나 엔화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언와인딩 되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요. 이런 걸 보더라도 엔화의 그런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는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도대체 어느 정도 밴드에서 움직일까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라고 지금은 제시가 되고 있습니까? 월가에서도 당초에 연말에 그 봤던 달러인 환율보다는 조금 낮추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금리를 내릴 게 확실시되고 어떻게 됐든 BOJ는 금리를 올릴 게 확실시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양국 간의 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140엔대 이상으로 봤던 그 월가 전문가들이 일부는 135엔대까지 전망치를 낮추고 있고요. 일부는 130엔대 후반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달러인 환율은 지금보다는 좀 내려갈 것 같다. 이게 좀 기조적인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정 환율이라 그러는데요. 달러엔하고 그 달러원하고 이걸 이제 등가 개환하는 걸 재정 환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원 재정 환율도 결국은 좀 엔화 강세를 반영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 시작은 본격적으로 안 됐다고도 할 수 있지만 방향성은 굉장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확하잖아요.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일본은 속도의 문제지만 올릴 맞습니다. 것이고 우리는 아무래도 미국 금리를 이것도 속도의 문제지만 따라갈 수밖에는 없을 텐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고민은 엔화를 사두려는 분들이 이 시점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이 어떻게 나누고 있나요? 모든 투자는 투자자의 몫인데 그렇죠. 근데 일단 방향성만 놓고 보면 사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 160엔대가 고점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 플락세이션은 있겠지만 결국은 엔화는 좀 강세를 반영할 것 같다. 그런 요인이고 우리나라도 결국 금방 말씀하셨듯이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향후에 엔화를 사두는 것도 크게 나쁜 투자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총생산이나 뭐 일본에서는 특히나 임금이 상당히 오랫동안 답보 상태였고 안 오른다 이런 또 있었기 때문에 임금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이 상황도 지금은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일본 임금은 상당히 그 게이단년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실질 임금을 올리겠다. 이게 이제 사실 아베노믹스의 마지막 화살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지역 중소기업들이 아직 따라갈 정도는 아닌데 여하튼 일본은 지금 실업률도 상당히 낮고 최근 젊은이들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실질 임금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움직임은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이제 춘투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임금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엔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BOJ의 앞으로의 향배, 일단 이번 연도 올해까지는 한 번 더 인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년으로 넘길 것인가? 이걸 좀 올해까지는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그냥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이 되어야 한 번 더 올릴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화의 약세를 마냥 용인하기도 쉽지 않아서 BOJ 총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긴축적인 기조로 돌아서겠다는 발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한 번 더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끔도 출연해 주시고 경제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주시죠. 연합인포맥스 배수연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